내 나이 78. 이 늙은이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고 맙니다.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서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농담 한마디 할 줄 모르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농담이 5년을 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랑 헤어져 줘.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울었고, 그 다음엔 무릎을 꿇고 매달렸고, 마지막에는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내보내고 싶어 했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수발 12년을 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 사람 양복 다림질 한 번 빠뜨린 적 없고 명절에 그 사람 형제들 챙긴다고 내 친정은 10년 가까이 못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나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미안하다, 그냥 헤어져 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73이라는 나이에 이혼녀라는 이름을 달고 친정 동생 집 작은 방 한 칸으로 들어가던 그날,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정확히 1년 후,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나와 헤어지자고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는 순간, 40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애정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5년 동안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려 했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버림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나는 사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하나. 그 시절 시골 여자아이가 그렇듯 나도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7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오빠가 서울에서 인쇄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쇄소 옆 골목에 작은 양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양복점 주인집 아들이 바로 훗날 내 남편이 될 박정호 씨였어요. 정호 씨는 그때 22 군대를 막 다녀온 청년이었고 아버지를 도와 양복점에서 재단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오빠 심부름으로 그 양복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인쇄소 직원들 단체복을 그곳에서 맞추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호 씨와 얼굴을 익히게 됐습니다. 정호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오면 인사만 하고 묵묵히 재단대 앞에 서서 가위질만 했지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꼭 한마디씩은 건넸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머리를 묶었네요. 순자 씨, 그 분홍색 블라우스가 잘 어울려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골에서 갓 올라온 17살 소녀에게는 얼마나 큰 떨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연을 그렇게 천천히 알아갔고 내가 19이 되던 해 가을 정호 씨가 우리 큰오빠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큰오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마음이 그렇다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는 20살에 박정호 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양복점 2층 작은 방에서 양가 식구들 20명 남짓 모여 조촐하게 치렀어요. 그래도 나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시댁에서 시작했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으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둘, 그리고 우리 부부, 좁은 한옥방 2칸짜리 집에 7명이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살가운 말씀 한 번 해주신 적 없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를 깨워 아침상을 차리게 하셨지요.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시집 온 첫 달, 나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리웠고
강원도의 그 산골 마을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이 너무도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부엌에서 나를 지켜보셨어요. 내가 밥솥에 쌀을 안치는 손길, 국간을 보는 표정, 시아버지 상을 차리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살피셨지요. 어느 날은 내가 물을 너무 두껍게 썰었다고 도마 앞에서 1시간을 가르치셨고, 또 어느 날은 시아버지 양말을 너무 헐겁게 개었다고 다시 개라고 하셨어요. 시동생 둘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큰 시동생은 그때 20살, 작은 시동생은 17살이었습니다. 둘 다 한창 먹성 좋은 나이라 밥상을 차려놓으면 개 눈 감추듯 비워버렸어요. 나는 늘 마지막에 앉아 식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곤 했지요. 정호 씨는 그런 나를 안쓰러워했어요. 밤이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우리 둘이서 살 집 마련하자. 그때까지만 참아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 하나면. 나는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양복점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2층 살림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늘 실밥이 묻어 있었고 어깨에는 양복천에서 떨어진 먼지가 가득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올라오면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씻겨드리곤 했습니다. 정호 씨의 발은 늘 차가웠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서 있느라 발등이 부어 있는 날도 많았지요. 그 사람은 늘 미안해 했어요. 순자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내 발을 씻겨주냐? 너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당신 발이 차가운 게 더 안쓰러워요. 내 손은 따뜻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정호 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 감정 표현은 못하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째 아들 박재현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나자 비로소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역국 한 그릇 더 먹어라. 그 한마디에 나는 산후조리하던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4년 만에 처음 들은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 후로 3년 뒤 둘째 아들 박재민이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5명이 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차례로 결혼해서 분가하고 시아버지는 둘째 아들 재민이 태어나던 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양복점을 물려받았고 차근차근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우리는 결혼 15년 만에 양복점 근처에 작은 2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1층은 양복점, 2층은 우리 가족이 사는 살림집,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살았지요. 그 집에서 우리 아들 둘은 무럭무럭 자랐고 정호 씨는 동네에서 박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정호 씨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들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노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나는 그 전부가 좋았습니다.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탈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 말고는 바랄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70이 되시던 해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12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드리고 밤이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정호 씨는 그런 나를 보며 늘 미안해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어머니 모시는데 너한테 너무 짐을 지운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지.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 12년은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그분이 깨어나시면 죽을 끓여 떠먹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 받아드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으로 음식을 넘기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죽 한 그릇을 다 드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입가에서 죽이 흘러내리면
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드리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떠넣어 드렸지요. 그분이 사례라도 들리시면 등을 가만히 두드려드리며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말씀을 잃어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두 마디 짧은 말씀이라도 하셨는데 5년이 지나자 응, 아니 같은 짧은 대답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눈빛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눈을 깜빡이시면 물을 달라는 뜻이었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자세를 바꿔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분과 나 사이에는 우리 둘만 아는 언어가 생긴 셈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가끔 우리 집에 들렀다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라곤 했어요. 순자 씨,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모실 수가 있어요? 욕창 하나 없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12년 동안 나도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친정에 일주일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 49제 때도 겨우 하루만 다녀왔습니다. 친정 동생이 그때 말했어요. 언니, 어떻게 친정 어머니 49제에 하루만 와?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친정 동생의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2시간씩 일어나 시어머니 자세를 바꿔드리던 그 시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정호 씨는 양복점 일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들들도 자기 방에서 추차 떨어져 있었지요.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나는 어두운 안방에서 혼자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분의 마른 손을 잡고 있곤 했습니다. 가끔은 그분이 잠결에 내 손을 꼭 쥐어 오시기도 했어요.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손의 떨림에서 나는 그분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너무 지쳐서 시어머니 옆에서 깜빡 잠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이 다 되어서야 깨어나 깜짝 놀라곤 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졸았네요. 그분은 그저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12년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82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정호한테 잘 부탁한다. 정호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미전도.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며칠 동안 푹 쉴 수 있었어요. 정호 씨는 그런 나를 데리고 처음으로 부부 둘이서만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동해바다였어요. 결혼하고 42년 만에 처음 가본 여행이었습니다. 그 동해 바다에서의 사흘은 지금도 내 가슴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정호 씨와 나는 작은 민박집에서 묵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창문 앞에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호 씨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길거리에서 손도 못 잡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날 바다를 바라보며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네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데려와 줬어야 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둘째 날, 우리는 동해의 작은 항구에서 회를 떠먹었어요. 정호 씨는 평생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내가 좋아한다며 일부러 회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자야, 너 좋아하는 거 먹어라. 오늘은 내가 사주마. 그 사람은 직접 회를 한 점씩 집어서 내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42년을 같이 살면서 처음 받아본 그런 다정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회보다도 그 사람의 손길에 더 배가 불렀어요. 그날 밤 민박집 창문을 열어두고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웠습니다. 정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여행 다니자. 어머니 모시느라 못 다닌 거 다 채워주마. 나는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정호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부터는 너만 위해서 살자. 우리 아들들도 다 컸고 어머니도 편안히 가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2년을 기다린 약속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정호 씨와 둘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3개월 뒤 정호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혼하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정호 씨는 평소처럼 멸치볶음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도 참.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웃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그만 살자.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그 말을 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순자야, 미안하다. 그냥 이혼해줘.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화가 났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세 번째 주가 되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을 해야 알지. 이유도 없이 무작정 헤어지자고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정호 씨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헤어지자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 그 사람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했어요. 그 첫 해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꺼낼까? 오늘은 어떻게 그 말을 막아야 할까? 그런 생각에 아침 밥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호 씨는 점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양복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 불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정호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순자야, 왜 안 자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자. 나는 그저 당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요? 라고만 대답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말을 했어요. 나 기다리지 마. 그냥 이혼하자. 두 번째 해가 되자 나는 정호 씨가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요. 양복점에서 일할 때도 자주 기침을 했고 어떤 날은 한참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점심을 차려놓고 양복점으로 내려갔는데 정호 씨가 가게 한쪽 구석에서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손수건에 무언가 묻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황급히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야, 점심 먹으러 왔어? 나 지금 바쁘니까 너 먼저 먹어라. 나는 그날 정호 씨의 얼굴이 너무도 창백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양복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이 매일 이혼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에만 매달려 울고만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남편의 그런 변화 하나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너무 한스럽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자 나는 정호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것 말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헤어지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양복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에서 정호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누구인지만이라도 말해줘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순자야, 정말 다른 여자는 없다. 절대로 없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 눈빛이 너무도 진실해서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냐는 질문에는 또 그 사람이 침묵했지요. 그럼 왜요? 다른 여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정호 씨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번째 해가 되자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매일 같이 듣는 이혼해 달라는 그 말에 더 이상 화도 안 났고 더 이상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저 마음 한쪽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호 씨는 그 무렵부터 집에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기는 했지만 두세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 일어나곤 했지요. 여보, 왜 안 드세요? 하고 물으면 그저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만 대답했어요. 나는 그 무렵부터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끓여드리던 그 죽처럼 정성을 다해서 끓였어요. 그런데도 정호 씨는 그 죽조차 절반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밤중에 화장실에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걱정이 되어 "여보, 괜찮아요?" 하고 문 너머로 물으면 그 사람은 황급히 "괜찮다. 그냥 잠깐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그저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만 했지요. 그 사람은 "걱정 마라. 별일 아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재현이는 그때 43, 둘째 재민이는 40이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큰아들은 부산에서, 둘째는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들에게 부모의 이런 일을 알려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자식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매일 이혼을 요구했고 나는 매일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가 양복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 가게를 동네 후배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가게를 정리해요? 그 사람은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양복점을 정리하던 날, 나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호 씨가 40년 동안 일했던 그 작은 가게,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둘이서 키워온 그 가게. 간판이 내려지고 안에 있던 재단기와 재봉틀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며 인사를 했어요. 박 사장님, 가게 정리하시는구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요. 그 사람의 굽은 등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늙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텅 빈 양복점 2층 살림집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정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날도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저 그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정호 씨는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다가가도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낼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나는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일을 살짝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옆집 박씨 아주머니, 시장에서 만난 김씨 할머니, 교회 권사님. 그분들은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씨, 그 양반 분명히 바람이 났어.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혼하자고 할 이유가 없지. 순자 씨, 차라리 이혼해줘.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남자들이 다 그래. 늙으면 늙을수록 더해. 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어요. 어떤 날은 정호 씨의 양복 호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단서가 나올까 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는 늘 약봉지만 나왔어요. 처음 보는 약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 이름을 종이에 적어두고 동네 약국에 가서 물어보려 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그만두었지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 몰래 그 사람의 약을 조사한다는 게 그 자체로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벽, 정호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양복점에서 쓰던 낡은 가위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부엌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등이 너무도 굳어 있었거든요. 순자야, 짐을 다 싼 정호 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 이제 나간다. 도장 찍어줘. 부탁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알려줘요. 그럼 도장 찍어드릴게요. 정호 씨는 오랫동안 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말 못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2년 동안 정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렀어요. 와서는 묵묵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또 이혼해 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이 바람이 났대. 아니야, 도박에 빠졌다더라. 아니,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더라. 그런 말들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도장만 찍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큰아들 재현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재현이는 내 앞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큰아들의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재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한테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아. 재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께 도장을 받아달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부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이는 그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일까? 다음날 아침 나는 재현이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도장 찍어드리마. 그렇게 우리는 결혼 43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이혼녀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친정 식구들은 안타까워했고, 아들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이혼한 날 저녁, 나는 정호 씨를 따로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네 작은 다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 사람은 너무도 마르고 늙어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나는 그 사람 앞에 앉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해줘요. 왜 그랬어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1년만, 1년만 기다려줘. 1년 뒤에 모든 걸 다 말해줄게.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서 차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친정 동생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어봐도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잠시 후 정호 씨가 왜 그토록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이 무너지실 거예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친정 동생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했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차렸던 밥상을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차린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몸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옆자리는 늘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꾸 그 사람 몫을 더 푸곤 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여보, 이것 좀 봐요 라고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헤어졌다는 걸 알지만 몸은 도무지 그 사람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친정 동생은 그런 나를 안쓰러워했어요. 언니, 그 양반 잊어. 그 양반이 언니한테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야. 언니가 뭐 부족해서 그 양반이 떠났겠어. 그 양반이 잘못한 거지. 동생의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들들도 가끔씩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큰아들 재현이는 부산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달에 2번씩 올라왔습니다. 둘째 재민이는 인천에서 가까우니까 거의 매주 와서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아들 모두 아버지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니? 라고 물으면 둘 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네, 잘 계세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친정 동생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그 차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는데 검은 양복을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나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누구신지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박정호 선생님의 부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일주일 전에 박정호 선생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사님께 이 봉투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호 선생님께서는 지난주 화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당에 빨래들이 흩어졌어요. 가을 햇살이 그 빨래들 위로 무심하게 쏟아졌고 나는 손에 든 명함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 떠났어요. 그 봉투에는 정호 씨가 직접 쓴 편지 한 통과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그 사람의 익숙한 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43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의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 동생이 잠든 후에 나는 작은 방 불을 켜고 그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지는 정호 씨가 양복점에서 늘 쓰던 그 누런 줄 종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첫 문장은 이랬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정호 씨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동해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그해 여름, 그 사람은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검진 결과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3기였어요. 의사는 길어야 2,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결심했답니다. 순자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자. 알리면 그 사람은 또 10년 넘게 시어머니 병수발하던 그때처럼 나를 돌보느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을 거다.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또 고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부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이혼을 요구한 것도, 양복점을 헐값에 처분한 것도, 집을 나간 것도 모두 다 나를 자기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평생 미안한 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 어머니 12년 동안 너 혼자 모시게 한 것. 둘째는 이번에 또 너를 내 병수발에 매달리게 할 뻔한 것.
너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내 친정에도 못 가고 내 인생도 못 살았다. 그런데 이번엔 또 내 병수발이라니.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슬픔, 그 사람이 그 큰 병을 혼자 짊어졌다는 안타까움,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마지막 1년을 나 없이 보냈다는 외로움.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로 가장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노였어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 40년을 같이 산,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깊고 깊은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편지를 읽고 첫째로 든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0년을 같이 산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웠어요. 내가 당신을 못 돌볼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웠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좋은 것도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힘든 마지막 1년을 나와 나누지 않고 혼자 짊어졌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약해서 못 견딘다. 순자한테는 이 짐을 지울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나를 자기 인생에서 밀어낸 거예요. 40년을 같이 산 동반자에게 마지막 1년을 함께 할 자격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이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너를 위해서 라는 이유로 배제당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정말로 복잡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가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친정 동생은 걱정이 되어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나 괜찮아. 그냥 좀 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그 사람이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은 정호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한테 들었다. 길어야 2, 3년이라고. 순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밀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 때처럼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을 거다. 나는 그걸 2번이나 그 사람한테 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일기장의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사람이 매일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순자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순자가 울었다. 나도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은 순자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일기장의 그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나는 그 사람이 매일 밤 어떤 마음으로 잠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오늘 밤도 순자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1시였다. 내가 늦게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안다. 그래도 일찍 들어가면 또 같이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이혼해 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게 너무 괴롭다. 순자가 오늘 양복점에 점심을 가져왔다. 내가 가게 한쪽에서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묻은 자국을 보고 말았는데 황급히 호주머니에 넣었다. 순자가 봤을까? 봤다면 큰일이다.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참을 일기장을 덮고 있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자기 손수건에 묻은 그 자국을 나에게 들킬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다니. 그 사람은 정말로 끝까지 자기의 고통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일기장의 어느 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의사가 이제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좋아하던 동네 빵집 앞을 지나갔다. 40년 동안 순자가 좋아하는 그 단팥빵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다. 오늘은 사가지고 들어갈까 했지만 결국 사지 않았다. 내가 잘해주면 순자는 더 매달릴 것이다. 그러면 더 미워하기 힘들어진다. 미안하다, 순자야. 너한테 그렇게 작은 다정함 하나조차 못 베푼다. 그 페이지를 읽고 나는 거실에 나가 단팥빵 봉지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로도 나는 가끔 그 동네 빵집에서 단팥빵을 사와서 혼자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 빵을 한 번도 사오지 않았던 게 사실은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감추려 했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정호 씨가 양복점을 정리하던 그날 밤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양복점을 후배에게 넘겼다. 평생을 같이 한 그 가게다. 그 안에 내 청춘이 다 묻혀 있다. 그런데 후배에게는 시세의 절반 값에 넘겼다. 후배가 미안해 하길래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보였다. 후배는 내 사정을 안다. 의사한테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오늘 순자는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갑자기 정리하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순자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미움받아 마땅하다. 정호 씨가 양복점을 그 후배에게 헐값으로 넘긴 이유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배는 정호 씨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보다 그 후배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더 가까이서 지켜본 셈이었어요. 나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이 다시 분노로 바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저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그 마지막 한 해의 진실조차 나누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사람다웠어요. 정호 씨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짐을 남에게 지우지 못하는 사람, 자기 슬픔을 남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다정함이었고, 동시에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결함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에는 우리 두 아들 재현이와 재민이 얘기도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들들에게는 자기 병을 알렸던 거예요. 마지막 1년 동안 그 사람은 두 아들의 집을 번갈아 가며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큰아들 집에서 6달, 그 다음에는 인천 둘째 아들 집에서 6달,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신신당부했답니다. 어머니께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어머니께 알리면 너희 어머니가 또 나를 돌보겠다고 달려올 거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그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큰아들 집에서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 내려온 지 2달이 됐다. 며느리가 매일 죽을 끓여준다. 그래도 순자가 끓여주던 그 죽 맛은 안 난다. 40년 동안 순자가 끓여준 죽에 길들여진 입맛이라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죽은 영 입에 안 맞는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다 먹는다. 큰아들은 매일 밤 내 옆에서 자준다. 내가 새벽에 기침을 할 때마다 일어나서 등을 두드려준다. 그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만약 순자가 알았다면 순자는 자기 인생 다 던지고 나를 돌보겠다고 했을 거다.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둘째 아들 집에서의 일기에는 더 슬픈 글들이 많았어요. 인천에 올라온 지 1달이 됐다. 몸이 점점 더 나빠진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둘째, 며느리가 너무 잘해준다. 그런데 며느리가 잘해줄수록 순자 생각이 더 난다. 40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없다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도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순자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그런데 가끔은 정말 모르겠다. 이게 정말로 순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그 사람의 아픈 표정을 보고 싶지 않은 비겁한 선택인지.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나는 또 한 번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비겁함인지 40년을 같이 산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마음을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다는 걸 나는 그 일기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둘째,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내 생일이라고 잊고 있었다. 40년 동안 매년 내 생일이면 순자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었다.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게 맛있긴 한데 자꾸 눈물이 나서 혼났다.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묻길래 너무 맛있어서 라고 둘러댔다. 사실은 너무 그리워서였다. 순자가 끓여주던 그 미역국이. 그 일기를 읽고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생일이 떠올랐어요. 정호 씨의 생일은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친정 동생 집에서 그 사람 생각에 하루 종일 울었었어요. 40년 동안 매년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 사람의 생일에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이지 못한 그날. 그런데 그날 그 사람도 둘째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거지요. 마지막 1년 동안의 일기에는 정호 씨의 글씨가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던 글씨가 뒤로 갈수록 떨리고 비뚤어져 갔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글자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썼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한번 깼다. 또 순자 꿈을 꿨다. 순자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꿈이었다. 너무 행복했는데 깨고 나니 다 사라졌다. 오늘은 큰 며느리가 산책을 시켜줬다. 부산 바닷가를 둘러보면서 그 동해 바다 여행 생각이 났다. 순자랑 같이 갔던 그 마지막 여행. 그때 순자가 회를 먹으며 그렇게 행복해 했었지. 그 행복을 더 못 줘서 미안하다. 오늘 의사가 한 달이라고 했다. 이제 일기 쓰는 것도 힘들다. 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두 아들이 부모의 이혼 앞에서 침묵했던 이유, 아버지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시선을 피했던 이유, 이혼하자는 아버지 편을 들었던 큰아들 재현이의 어색했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그제야 이해되었어요. 아들들은 1년 동안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주 어머니 집에 와서 반찬을 나르면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나는 큰아들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재현이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아, 너 알고 있었니? 수화기 너머에서 큰아들이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굵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현이는 그날 새벽 내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어머니께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또 자기 때문에 다 쏟아붓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피해자였어요. 그 사람의 어리석은 다정함에 휘말려 자기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가엾은 아들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다. 순자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일기장을 전해줄 거다. 순자가 이걸 읽고 나를 미워해도 좋다. 미워하는 게 그리워하는 것보다 낫다. 순자야, 부디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43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거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람이 43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세 글자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못하면서 죽음을 앞두고서야 종이 위에 적어 놓은 사람. 그날 이후 나는 정호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 재민이가 모시고 갔어요. 그 사람은 경기도 어느 작은 산 중턱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사람의 비석을 바라봤어요. 비석에는 그저 박정호 1947년 5월 12일, 2023년 9월 8일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무덤 앞에 천천히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일기장에서 뜯어온 마지막 페이지를 무덤 앞에 펼쳐놓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40년을 같이 산 나한테 마지막 1년을 같이 할 자격도 안 주다니요.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모시느라 12년을 고생한 나를 또 당신 병수발로 고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40년을 당신과 같이 살았어요.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게 부부예요. 그런데 당신은 마지막 1년을, 가장 힘든 그 1년을 나와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상처예요. 여보, 그래도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 방식이 어리석었지만 그 어리석음의 뿌리는 결국 사랑이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면서도 결국엔 그리워질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거니까요. 그날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둘째 아들 재민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가세요.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땐 부디 나한테 모든 걸 다 나눠줘요. 그날 무덤에서 내려오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정호 씨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그 부탁.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마지막 부탁은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동생 집에서 나와 나는 작은 방 한 칸짜리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한글 교실에 등록도 했어요.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 키우느라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내가 73세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함께 한글을 배우고, 금요일에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토요일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내가 그저 김순자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도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그 낯쭌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의 밥상을 차릴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텔레비전 채널을 내 마음대로 돌려도 되는 것, 점심을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것. 처음에는 그런 자유가 외로움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자유가 평온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들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재현이는 한 달에 2번씩 부산에서 올라왔고, 둘째 재민이는 거의 매주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두 아들 모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의 일기장은 지금도 내 머리맡 작은 서랍 안에 잘 모셔두었어요.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 일기장을 펼쳐서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처음 그것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격렬한 분노는 이제 시간과 함께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그 일기장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여보, 당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정호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병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분명히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고요.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의 분노에 공감해 주실 거예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마지막 진실을 나누지 않은 그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형태의 외면이었다고요. 나는 지금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정호 씨가 옳았는지, 내가 옳았는지, 어쩌면 그 답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사람과 모든 걸 나누세요.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무거운 짐까지도 너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상대를 배제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이에요. 해론 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요. 내 나이 78. 이제 나도 정호 씨를 따라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년일 수도, 어쩌면 10년 뒤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대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호 씨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꼭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보, 그때 당신은 정말 행복했어요? 나를 밀어내고 혼자 그 마지막을 보낸 그 시간이 정말로 당신이 원했던 사랑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이야기를 꼭 보러 가세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을 파고드는 또 다른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늙은이의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5세에 재혼했습니다. 첫 남편을 잃은 후 12년 동안 홀로 지내다가 어느 가을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웃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온 과부가 연로한 신사분을 만나 제 삶이 다시 꽃피게 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결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실 만큼 울고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점잖은 말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눈빛.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17살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큰딸도 처음에는 좋아했답니다. 엄마가 외롭게 늙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 잘 됐다고,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인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그 사람은 제 통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부부니까 이제 한 식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40이 넘은 사업가, 다른 한 명은 30 후반의 회사원. 결혼식 때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는 다들 어찌나 친절하던지요. 큰아들은 저를 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까지 했고 작은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가족을 새로 얻은 줄 알았어요. 제 친자식들 못지않은 정을 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매일 밤 베개를 적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6달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왔다고 다들 수군거리더군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참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김재호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분은 10년 전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멀리 산다고 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어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 그분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할머니,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12년 동안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다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정신없고 저는 그저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산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옛날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다녔다는 둥,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외로움. 저는 듣고 또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지요. 제 첫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어요. 우리 첫 남편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우리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있고 얼마나 큰지, 심지어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었는지까지요. 저는 그저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정보를 한 줄 한 줄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마치 장사꾼이 손님 주머니를 가늠하듯이요. 그 사람은 듣는 솜씨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절한 순간에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추임새를 넣어줬어요. 가끔은 제 손을 토닥이기도 했지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어요. 한 번은 첫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서 그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숫자를 두드리면서요.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쪽이 내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순자 씨예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부러워했지요. 재호 씨, 좋겠네. 이렇게 고운 분이랑 다니고 말이야. 저는 그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누가 그렇게 봐준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좋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동네 큰 시장에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줬어요. 호떡 하나, 따뜻한 두부 한 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살구. 사실 첫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첫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은 깊었지만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너무 다정해서 제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빠지게 된 거였지요. 그 무렵에 저는 동네 친구 박 여사한테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박 여사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보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박 여사가 한 번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그 양반 너무 매끄럽지 않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그때 박 여사한테 화를 냈어요. 왜 좋은 사람 보고 그런 의심을 해? 너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니?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날 얼마나 서운했을지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요. 결국 그 친구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청혼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근처 작은 다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이지요. 순자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갑시다. 외롭게 살지 맙시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딸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행복이 우선이에요. 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도 흔쾌히 찬성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청혼을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기쁘기도 했고,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첫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보이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날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첫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어요.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였지요. 그날 김재호 씨의 큰아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축사를 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켜주실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좋은 가족을 얻게 되다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저는 정말 활짝 웃고 있어요. 한복을 곱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 묘하게 저만 환하게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에서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어떤 거래의 시작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혼여행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강원도 속초에 2박 3일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자.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정말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속초에서의 첫날 밤이 생생해요. 그 사람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약 좀 사와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약 몇 가지 챙겨 먹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호텔 방에서 그 사람이 약 봉지를 꺼내는데 봉지가 정말 많은 거예요. 7, 8가지가 넘는 약을요. 저는 놀라서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살짝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때 그 당황한 표정을 저는 보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그 사람은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더니 그 사람이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 목소리에 무언가 짠한 게 묻어 있었어요. 마치 미안함과도 같은 그런 거요.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양심의 흔들림이었어요. 자기가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한 노인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던 거지요.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통장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옛날부터 가게 관리를 해와서 익숙해요. 당신 통장 좀 가져와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꺼내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제 통장에는 첫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받지 못한 몫까지 합쳐서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첫 남편이 생전에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이 돈은 네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돈이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안방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저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첫 남편의 유언처럼 들리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통장 앞면을 보니까 첫 남편이 직접 적어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순자 노후 자금,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그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찌릿했어요. 죽은 사람의 글씨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메모를 떼어내고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치 첫 남편 영혼을 두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웃었어요. 아니, 내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부부니까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그 사람한테 건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재호 씨의 큰아들 민석이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뵈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점점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안을 둘러보고 가구를 만져보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그냥 집이 좋아 보여서요. 라고 하더군요. 민석이는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과일이나 약과 아니면 비싸 보이는 한과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친근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손도 잡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그 친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런데 그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저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아파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민석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저는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자식이 부모 일을 신경 써주는 거라고만 여겼어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하고 답했어요. 그 답을 들은 민석이의 눈빛이 한순간 반짝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작은 아들 김민호도 자주 왔어요. 그 사람은 형보다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와서는 늘 우리 집 서류함을 슬쩍슬쩍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실 책장 앞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책장이 참 좋아 보여서요 하더라고요. 그 책장 안에는 우리 첫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며 보험 서류며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가 보다.' 했어요. 어리석었지요. 그날 저녁 김재호 씨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민석이가 우리 집을 너무 자주 와요. 뭐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더니 곧 다시 웃으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새 장가 들어서 잘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다음 주에 민석이의 부인, 그러니까 제 의붓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마흔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자였는데 입은 옷도 비싸 보이고 들고 온 핸드백도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도 손은 잡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성껏 한정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우리 집을 둘러보기만 했어요. 시계를 봤다가, 벽지를 봤다가, 가구를 봤다가, 마치 집을 살러 온 사람처럼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며느리는 일어났어요.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시집 식구가 처음 인사를 와서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간다는 게 우리 정서에는 큰 결례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런 예의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자꾸 그 며느리의 시선이 떠올랐어요. 음식보다 우리 집을 더 자세히 보던 그 눈빛. 옛날 동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 오는 며느리가 집부터 살피면 그 며느리는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이 그날따라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곧 떨쳐버렸어요. 새로 맺은 가족을 의심하는 제가 못된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까 집에 김재호 씨와 2아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양복 입은 남자 한 명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들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김재호 씨가 그 양복 입은 사람을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은 우리 가족 변호사 박 변호사예요.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변호사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5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회장님 가족 일을 오래 봐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김재호 씨가 무슨 회장이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박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아, 옛날 호칭이 입에 붙어서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변호사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어요. 가는 길에 김재호 씨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지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무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나가자 김재호 씨의 2아들도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큰아들 민석이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걸 저는 봤어요. 그 속삭임이 너무 짧고 빨라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작전을 짜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어요. 변호사가 왜 우리 집에 와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내가 옛날에 진 빚이 좀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일이라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빚이라는 말에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70살 넘은 노인한테 무슨 빚이 그렇게 큰 게 있을까 싶었지만 더 묻기가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보고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김재호 씨가 맞나?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물었지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어요. 의심한 제가 못된 사람 같았어요. 그 무렵에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자주 걸었어요. 안부 인사만 하다가 끊었지요. 차마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속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게 보였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은 늘 두근거렸어요. 김재호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는 척했어요. 그 척이 얼마나 진짜 같던지요. 한 번은 동네 박 여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어디 아프니?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했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박 여사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던 거지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무언가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김재호 씨가 외출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안방 옷장 위에 올려둔 그 사람의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늘 거기 그대로 있던 가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 무슨 서류 같은 게 보였지요. 그 가방은 그 사람이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들고 들어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낡은 갈색 가죽으로 된 가방인데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한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저 옛날 추억 같은 거예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혼자만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가방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본 건 정말 한순간의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어느 병원에서 보낸 진단서였어요. 김재호 씨 이름으로 된 진단서.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말기 환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의사 소견으로 길어야 1년이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다 조사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거기에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메모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 여사님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합산하여 관리한다. 아버지 별세 후 상속 절차를 통해 최대한 회수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메모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재호 씨의 글씨로 깨알같이 적힌 수첩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 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자 씨 큰딸, 결혼 잘 살고 있음, 사위 직업 안정적, 자주 방문 안 함. 순자 씨 작은 아들, 외국 출장 잦음, 어머니 관심 적음. 순자 씨 통장 잔액, 추정 5억 이상. 순자 씨 아파트, 강북, 시세 약 7억. 그런 식이었어요. 한 노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는 정보였던 거였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 후 6개월 이내 통장 명의 변경 시도, 9개월 이내 부동산 명의 변경, 12개월 이전 상속 절차 마무리, 모든 일정 박 변호사와 협의, 일정표였어요. 일정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일정표가 그 수첩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듯이요. 저는 그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첩 안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도 있었어요. 순자 씨는 사람이 약하다. 자식들이 자주 안 와서 외로움이 깊다. 칭찬과 작은 선물에 잘 반응한다. 첫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사람과 비슷한 분위기로 다가가야 효과 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첫 남편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첫 남편이 좋아하던 옅은 회색 양복, 첫 남편이 즐겨 쓰던 표현들, 첫 남편이 자주 가던 종류의 식당, 다 그 사람이 미리 조사해서 따라했던 거였지요. 제가 첫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요. 그 수첩에는 우리 자식들에 관한 메모도 있었어요. 큰딸, 시댁일로 바쁨, 친정에 거의 안 옴, 무신경, 작은 아들, 해외 출장 잦음, 어머니와 연락 드문, 두 자녀 모두 어머니 재산 관리에 큰 관심 없음, 노출 위험 낮음. 우리 자식들이 무신경하다는 평가가 거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또 다른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 사람은 제 외로움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무관심까지 다 계산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자식들이 자주 안 와야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되지 않으니까요. 가짜 가족이 진짜 가족의 빈자리를 노린 거였지요. 그 사실이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난 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온 거였어요. 첫 남편이 남긴 유산, 제 작은 아파트, 통장에 모아둔 돈,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른이 넘은 남자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 마지막 1년을 이용해서 한 노인의 전 재산을 자기 자식들 앞으로 넘기려는 그런 계획. 저는 그날 그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점심을 차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친구는 잘 만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밤 저는 첫 남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침대 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새 남편이 마음 상할까봐 치워뒀던 사진. 그 사진 속 첫 남편은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마치 첫 남편이 저한테 괜찮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안부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통화 끝에 슬쩍 물었어요. 딸아, 혹시 김서방한테 아는 변호사 있니? 그냥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은 의아해 하면서도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저는 그 다음 날 김재호 씨가 병원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가는 길에 저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어요. 결혼 반지를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요. 결국 빼지 않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변호사 앞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이렇게 끔찍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그 서류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노인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자산가 어르신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변호사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할머님, 이거 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적지 않아요. 자산이 있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결혼이나 동거를 통해 재산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부모가 접근하고 자식들이 뒤를 받쳐주는 시기지요. 저는 그 파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그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변호사는 저한테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우선 통장과 도장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는 절대 함부로 변경하지 마라. 구도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변호사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해야 했거든요.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그 사람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동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리가 그 친구 며느리가 또 속을 썩여서요. 그 사람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잠든 후에 저는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깜빡깜빡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는 등불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은 끝내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깜빡이면서 빛을 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도 끝내 꺼지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들키지 않게요. 먼저 동네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했어요. 도장도 새로 만들었지요. 부동산 등기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김재호 씨가 약을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 그 한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가던 그 첫날이 정말 떨렸어요. 우리 동네 은행은 김재호 씨도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직원이 김재호 씨한테 사모님이 통장 분실 신고하러 오셨어요 하고 말해버릴까봐 저는 일부러 옆 동네 은행 지점으로 갔어요. 머리에 모자도 푹 눌러 쓰고요. 은행 직원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일흔 넘은 할머니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왔으니 이상했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진심 어린 친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요. 다행히도 그저 다른 할머니가 자기 친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길가에 서 있어야 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남편을 피해서 자기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다녀야 하는 그 기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김재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한참 안 보이던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좀 날카로웠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동네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가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잠깐 도와줬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이 나오던지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못하는 게 없는가 봐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그래요? 다행이네. 하고는 다시 신문을 봤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등기소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시고 가서 명예 변경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아직 아무 변경도 없었어요. 김재호 씨와 그 아들들이 일정표대로 진행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지요. 변호사는 그날 저한테 할머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일주일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일주일. 단 일주일 차이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등기소를 나오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셨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을 보면서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지요? 이른이 넘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누구든 약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응어리도 같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좀만 더 기다려라. 곧 정리될 거야. 그 여자가 사람이 좋아서 별 의심 안 한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의사는 길어야 10개월이라고 했어. 그 안에 다 처리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음 주에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 그건 내가 어떻게든 사인 받아낼게. 그 여자가 글씨 잘 못 봐. 안경 없으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 적당히 다른 서류라고 속이면 사인할 거야. 저는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안경.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제 안경을 가져갔어요. 내가 새 안경 맞춰줄게 하면서요. 그 뒤로 새 안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깜빡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통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죄책감의 한숨이 아니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만족의 한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노인 한 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가방, 안방 옷장 위에 그 가죽 가방.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호 씨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가방을 내리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자꾸 흐려지는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는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변호사한테 바로 전송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그 사람이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히 1시간 15분이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가방 안에는 그 진단서와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무서운 수첩 말고도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거기에는 이미 그 변호사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제 사인만 들어가면 부동산이 김재호 씨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류였어요. 저는 그 위임장 사진을 가장 정성껏 찍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어요. 할머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경찰에 신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견뎌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12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다가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왜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밤 울고 있는 이유인지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일주일을 더 살아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어야 했고 그 사람이 끓여주는 죽을 먹는 척 해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죽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변기에 다 버렸어요. 통화에서 들은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김재호 씨는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요. 저한테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을 자주 잡았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저를 정말로 떨리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박 변호사가 잠깐 들를 거예요. 별일은 아니고 서류 하나만 사인하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위임장이었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드디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네, 알겠어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오는 그 변호사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혹시 변호사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이 들통나면 어쩌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목요일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박 변호사가 와요. 위임장을 가져온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랬어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사인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다면서 미루세요. 시간만 벌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 주인공이 70살 넘은 저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박 변호사는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와 큰아들 민석이도 함께 있었어요. 셋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몇 군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니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그게 사실은 단독 명의 변경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랬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잠깐만 누워서 쉬다가 사인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문을 닫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안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시계만 봤어요. 오후에 경찰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거실에서 박 변호사가 김재호 씨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사인 받으세요. 김재호 씨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그 여자가 아프다잖아. 거실의 그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리서도 들렸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빼꼼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빨리 끝내고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가 그 목소리는 다정한 척 했지만 마음이 급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약하게 신음하면서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했어요. 민석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등 뒤로 따끔하게 박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든 제 사인을 받아내야 했던 거예요. 일정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어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1시간이 더 지났어요. 거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어요. 박 변호사가 오늘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하고 김재호 씨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하고 민석이가 아버지 좀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하고요. 그 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안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짧은 종소리에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저 그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신고를 한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가 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리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려놓고 있었어요. 옷 몇 벌과 첫 남편 사진, 그리고 손주들 사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그 사람을 깨우고 동행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처음으로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분노와 당황과 차가움이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다 망쳐놨지?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그렇게 차가운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경찰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가여웠어요.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 마지막 1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니. 자기 자식들한테 무엇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한 노인을 속이고 한 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한 그 마음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이 노부모를 그렇게 부추겼다는 사실도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말기 환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변호사가 함께 짜낸 계획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노인복지관, 그것조차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고 등록한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자산가 노인을 미리 조사하고 그 중에서 저를 표적으로 정했던 거지요.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자기 사후에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결국 동참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의 두 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보다 앞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었다는 거였지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저만 그 사람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외로움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눈멀게 하는구나.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의 정체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사기 전과가 있어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변호사인 척 하면서 김재호 씨 가족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요. 가짜 변호사, 가짜 가족, 가짜 사랑. 제 결혼 생활 6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어요. 진짜는 단 하나, 제 외로움뿐이었어요. 그 외로움 하나가 저를 그 모든 가짜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 거였지요.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줬어요.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제가 그 사람한테 넘겼던 통장과 도장도 다 돌려받았어요. 부동산은 다행히 명예 변경 직전에 막아냈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과 신혼 여행비, 그리고 신혼 초에 함께 산 가구들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그 정도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 재산을 다 잃은 경우도 많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두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재호 씨는 결국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큰딸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살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저는 우리 딸 등을 토닥이면서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그날 우리 딸 집 손님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사위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손녀가 곧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작은 아들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가 좁아서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집에서 저는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저랑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며느리가 작은 아들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우리 딸도 시험 기간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에 부엌에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물 마시러 왔다 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일주일을 작은 아들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다시 짐을 쌌어요. 자식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자기 살림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 늙은 어미가 갈 곳이 없다는 게 서러웠을 뿐이지요. 저는 결국 다시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곳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겼다면
지금 저는 정말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 전과 똑같이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외로움보다 더 큰 게 가슴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예요. 끝없는 후회. 왜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통장을 그렇게 쉽게 건넸을까? 왜 자식들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날들을 생각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그 우산 아래 들어갔던 그 순간, 다방에서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결혼식에서 두 아들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했던 그 순간, 신혼여행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울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꺼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외로운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고 다정한 척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무기는 친절이에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절절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외로운 사람은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작은 관심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한순간에 내려버려요. 저처럼요. 만약 누군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너무 빠르게 결혼을 이야기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 상의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천천히 살펴보고 절대로 통장과 도장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모든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안 좋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요.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밤도 베개를 적시며 잠들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강해지려고요. 우리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첫 남편이 남겨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여든의 인생이라는 게 참 길지요. 그 길에서 저는 너무 늦게 한 가지를 배웠어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천국을 약속한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전에 한 번 더 멈춰 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